비가 왔다면 어땠을까요? 봄볕이 따뜻해서 햇살이 눈부셔서 더 마음 아팠던 4월 16일 화요일입니다. 5년 전 오늘 진도 앞바다에서 희생된 304명의 넋을 기리며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진도 팽목항과 서울 광화문 등 전국에서 추모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5년이 흘렀지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차명진 전 의원 등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들이 세월호 유가족을 향해 막말을 쏟아내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유가족에게 사과했지만 파문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노트르담 대성당의 불이 나 지붕과 첨탑이 무너지며 전 세계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테러나 방화보다 부주의 등으로 인한 실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8일까지 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더욱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박유천 씨의 자택을 경찰이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박 씨에 대한 마약 간이 검사는 음성이 나온 가운데 경찰은 내일 오전 박 씨를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세계 최초로 무릎 볼 관절염 유전자 치료자로 개발된 인보사가 허가 당시 제출한 성분과 달라 허가 취소 위기에 처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처방받은 환자 전체를 추적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강릉 펜션 사고 이후 숙박업소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가 추진되고 있지만 현재 유통되는 경보기 석 대 가운데 한 대는 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새 앨범으로 놀라운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는 방탄소년단이 미국과 영국에서도 앨범 차트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강력한 존재감과 꾸준한 팬덤으로 세계 무대를 또 한 번 뒤흔들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5주기, 오늘 누구나 한 번은 잠깐이라도 노란 리본을 바라보며 희생자들을 떠올렸을 겁니다. 희생자 304명의 명복을 비는 추모제와 함께 5년 전 그날의 아픔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이 전국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김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릴 정도로 푸른 하늘 속에 노란 물결이 일렁입니다. 화창해서 더욱 슬픈 봄날 한가운데 세월호 참사 5주기 기억식이 열렸습니다. 세월호 그날 이전과 이후는 달라져야 한다고 우리는 수차례 다짐을 했고 세월호 우리 아이들이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5년간 몸 한 번 편히 뉘어보지 못한 유가족들. 화면 속에 등장한 아이들을 볼 때마다 눈시울이 붉게 물듭니다. 그리고 또다시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만은 반드시 이루겠다고 다짐합니다. 304명의 국민을 죽인 그자들을 모두 잡아서 처벌하라는 준엄한 국민의 요구이자 명령입니다. 여기 오늘 이 자리에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는 높은 분들 많이 와 계십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를 304명의 국민을 죽인 그 살인자들을 처벌해야 합니다. 세월호 5주기를 맞아 안산시 거리에는 추모 행렬이 든 노란 바람개비가 곳곳에서 돌아갔습니다. 시민들은 고이 간직한 세월호 리본을 매달고 추모 행진에 동참했습니다. 으쌰으쌰하고 이렇게 희망적으로 같이 연대하는 힘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방식으로 다양하게 추모하는 거. 기다림의 장소였던 진도 체육관에서는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씻김 굿이 진행됐습니다. 학생들은 참사의 아픔을 떠올리며 망각과 싸워 이겨내겠다는 의지를 시 속에 담아냈습니다. 가만히 두고 보았으면 노란 리본꽃 감싸주며 행여나 다칠까 노란 개나리 꽃 한 줌 멀리 멀리 뛰어 보냅니다.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45명의 추모제는 인천 가족공원 세월호 추모관에서 열렸습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남춘 인천시장, 인천 시민 300여 명이 참석해 유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일반인 희생자들은 많이 소외되는 것 같아서 작년에 이어서 왔습니다. 5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5년이란 시간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어제처럼 생생히 떠오르는 5년 전 그날.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과 아픔을 각자의 방식들로 위로한 하루였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세월호 선체가 있는 목포 신항에도 추모객의 발길이 종일 이어졌습니다. 상처투성이로 선 세월호는 아직도 규명해야 할 숱한 의혹이 남아있음을 말해줍니다. 박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5년 전 그날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서 있는 세월호. 온몸에는 흉물스럽게 녹이스럽고 여기저기 찢기고 구멍난 모습입니다. 아이들이 여전히 있을 것만 같은 그 배 앞에 가족들이 다시 섰습니다. 공포와 고통에 질린 아이들의 절규가 들리는 듯합니다. 세월호를 찾아 고통을 나누려는 발걸음은 종일 이어졌습니다. 눈물 가득한 시선으로 한참을 바라보기도 하고 추모 미사를 올리기도 하면서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머릿속에 기억해 주려고 꼭 오늘 한번 오고 싶었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너무 아파요. 너무 학생들한테 미안합니다. 이곳에서는 모든 게 미안합니다. 아이들을 지키지 못해 미안하고 가족들의 슬픔을 온전히 안아주지 못해 더 미안합니다.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미수습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좀 미안한 마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짐합니다. 남은 우리에게 진실을 밝혀야 할 책임이 있다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다 밝힐 거 밝히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수많은 젊은이들은 이 배가 망가졌을 때는 오죽하겠어요. 제발 끝까지 밝혔으면 좋겠어요.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잊기 힘든 그날의 아픔 세월호. 세월호가 있는 이곳 목포 신항을 찾은 유가족과 추모객들은 희생자들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또 남은 의혹이 빨리 풀리기를 바랐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안산 단원고 희생자 가족들도 5년 전 오늘 애타게 지켜보고 있었던 바다를 다시 찾았습니다. 아이들의 이름을 목 놓아 불러보았지만 오늘도 대답이 없습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자꾸만 생각나서 다시는 찾지 않으려던 바다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아이들이 떨며 기다렸을 그곳. 덩그러니 노란 부표 하나만 남았습니다. 배 난간을 움켜쥐고 울음을 참습니다. 바닷속 아이들이 물끄러미 올려볼까봐 지켜주지 못한 못난 부모지만 오늘만큼은 씩씩하고 싶었습니다. 차가운 바다에 떨어지는 하얀 꽃송이, 가라앉지 않는 국화꽃을 꼭 부여잡고 올라오면 좋으련만 아이 이름을 목 놓아 불러도 야속한 바다는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보고 싶어! 얘들아! 보고 싶다 유민아! 예빈아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 엄마 아빠 갈 때까지 기다려! 팽목항에서 한 걸음에 달려온 맹골 수도 세월호 5주기 선상 추모에는 단원고 희생자 가족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마음 아프게 또 진도를 오게 됐고요. 또 그날을 또 생각을 하게 되네요. 또 오니까 그냥 멍하고 바다만 보고 있었어요 지금. 아이를 잃고 5년을 헤쳐온 부모의 바람은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저 보고 싶을 뿐. 그래서 아버지는 모진 바다를 떠나지 못합니다. 이 상황에서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게 할 수가 없어서 그게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 보고 싶고 지금. YTN 지환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배에 올랐던 250명의 꽃다운 아이들, 그리고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지키려 했던 11명의 선생님들. 잊을 수도 없고 잊어서도 안 되는 상처 위로 조심스럽게 희망을 이야기하는 안산 단원고에 나혜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5주기에도 어김없이 추모식이 열린 안산 단원고. 함께 학교에 다니진 않았지만 같은 공간에 머물렀던 선배들을 잊지 않으려는 학생들로 강당이 가득 찼습니다. 3년 동안 추모제를 기획하고 진행하면서 항상 추모를 하고 다시 기억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고 전찬호 군의 아버지 전명선 씨는 이런 아이들이 고맙기만 합니다. 그래서 더욱 같은 일을 겪지 않도록 세월호 참사를 만들어낸 부도덕한 사회가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슬픔 대신 희망을 꺼내든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저는 꺾여져 버린 나의 삶과 망가져 버린 가정이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그리고 나서는 저는 새로운 희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학생들 역시 잊지 않고 꼭 기억하겠다는 다짐을 엽서와 노란 리본에 담았습니다. 참사 이전과 이후는 달라야 하고 달라질 것이라는 희망의 끈도 놓지 않았습니다. 이제 슬픔뿐만이 아니라 슬픔에서 이제 조금 더 우리 사회가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사람들의 인식이 더 나아질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추모제를 진행하는 것 같아요. YTN 나혜인입니다. 어느덧 5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참사 책임자의 처벌도 또 피해 배상도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김기춘, 이병기 전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권 수뇌부들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재판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유족과 생존자들은 국가와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힘겹게 배상 소송을 이어가면서 여전히 사고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월호 관련 재판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김대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위험하면 저 배 넘어가 있습니다. 여기 대박이에요. 5년 전 단원고 학생들을 태운 세월호는 차디찬 바다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법정 공방. 이준석 선장은 살인죄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고 다른 선원 14명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고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인 유대균 씨에 대해선 세월호 구조비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 국민의 애타는 마음과는 달리 구조작업은 유난히 더디기만 했습니다. 구조작업 관련 인터뷰에서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홍가혜 씨는 최근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 여전히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소송을 통해 가지고 국가 책임을 분명히 묻고 저의 부당한 수사와 위법적인 경찰의 행위를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박근혜 청와대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재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보고와 지시 시간을 조작하는 등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은 4.16 세월호 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30번 넘게 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재판 속도는 더딘 상태입니다.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정현 전 의원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세월호 생존자와 유족들이 정부와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책임을 묻기 위해 배상금 소송과 구상금 청구 소송 등 몇 년째 힘든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들이 세월호 유가족을 향한 원색적인 비난글을 SNS에 올려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해당 의원들을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면서 수습에 나섰지만 제명은 물론이고 정계 은퇴까지 시켜야 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차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징하게 헤쳐먹는다. 세월호 5주기를 앞둔 전날 밤 재선 의원 출신인 자유한국당 차명진 전 의원이 자신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뒤이어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도 아침에 받은 메시지라며
SNS에 세월호가 징글징글하다는 원색적인 비난글을 올렸습니다. 파문이 커지자 해당 글을 삭제하고 서둘러 사과했지만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안산 추모 행사 대신 인천에서 열린 일반인 희생자 추모제를 찾아 고개를 숙였지만 곳곳에서 항의가 터져나왔습니다. 유가족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평안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당은 차 전 의원과 정 의원을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징계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부적절한 발언이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따라 하겠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이라며 두 사람을 정계에서 내몰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정치권에서 이런 소재로 정당의 공식 논평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이 수준의 참담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그만 우려먹으라, 징하게 해먹어라. 제정신입니까?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정치권 막말에 대해 이번만큼은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5.18 징계 파문의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있는 한국당 입장에서는 사태 수습을 위한 고심이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세월호의 아이들을 기억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행동이 나라를 바꾸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SNS에 올린 글에서 지난 5년 동안 안전에 대한 자세, 이웃을 걱정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졌다면서 나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행동이 모두를 위대하게 만들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정부의 다짐은 반드시 지키겠다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철저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타까운 사건이 프랑스에서 발생했죠. 파리의 상징물이자 세계문화유산인 노트르담 대성당에 큰 불이 났습니다. 진화는 됐는데 아름다운 첨탑과 지붕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전 세계가 탄식하며 지켜봐야 했습니다. 먼저 박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리 센 강변에 위치한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붉은 화염이 치솟고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와 하늘을 덮었습니다. 수백 년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파리의 상징이자 인류 문화유산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화재 발생 1시간여 만에 96m에 달하는 노트르담 대성당의 첨탑은 불길에 휩싸인 채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고난 주간의 시뻘건 화마가 대성당을 집어삼키는 모습은 전 세계에 긴급 속보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의 사투 끝에 노트르담 대성당의 불길은 가까스로 잡혔습니다. 전소를 면한 대성당에는 가시, 면류관 등 가치를 헤아리기 힘든 다수의 유물이 보관돼 있었고 일부는 급히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Je peux vous dire que voilà, quand vous voyez un monument que vous aimez, un monument que vous habitez, un monument que vous célébrez, un monument qui représente tellement pour notre histoire, c'est une profonde tristesse et j'ai dit au bon Dieu pourquoi. Voilà. 화재 진압 과정에서 소방관 1명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리 소방당국은 이번 화재가 78억 원을 들여 20여 년 넘게 벌이고 있는 첨탑 보수 작업과 연관돼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보수 공사를 위해 촘촘하게 설치된 비계가 불쏘시개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지 경찰은 테러나 방화보다는 보수 작업 도중 부주의 등으로 인한 실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YTN 박철원입니다. 첨탑과 지붕이 소실됐지만 그래도 최악의 상황은 면했습니다. 초기 진화 작업 덕분에 주요 구조물은 지킬 수 있었는데요. 화재 현장을 찾은 마크롱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 성당을 재건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방관들이 불길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지만 노트르담 대성당 위로 거센 화염이 끊임없이 솟아오릅니다.
96m 높이의 첨탑과 13세기 지붕은 끝내 화마를 이기지 못해 소실됐습니다. 하지만 서쪽 정면을 비롯한 주요 구조물은 불길을 피했습니다. 직사각형 형태의 두 석조탑도 무사히 보존됐습니다. 초기 진화 작업이 이쪽으로 불이 옮겨붙지 않도록 하는 데 집중됐기 때문입니다. 가장 귀중한 문화재들이 보관된 건물 뒤쪽에도 소방 인력이 대거 투입됐습니다. 지붕 붕괴 여파로 내부 유물들이 상당 부분 소실됐을 것으로 우려되지만 화재 초기 소방관들이 재빨리 일부는 구해냈습니다. 에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은 예정돼 있던 대국민 담화를 전격 취소하고 화재 현장을 찾았습니다. 소방대원들의 용기 덕분에 최악은 피했다며 신속한 재건을 약속했습니다. Nous rebâtirons Notre-Dame. Parce que c'est ce que les Français attendent. Parce que c'est ce que notre histoire mérite. Parce que c'est notre destin profond. 각국 정상들도 세계적 문화유산이 훼손된 데에 대한 위로와 함께 조속한 복구를 위한 연대를 표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노트르담 대성당이 무너지는 모습에 파리 시민과 관광객들은 눈물과 탄식을 쏟아냈습니다. 교황청과 트럼프 대통령도 충격이라는 반응을 내놓는 등 세계가 끔찍한 화재 소식에 마음 아파했습니다. 강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뻘건 화마가 파리의 상징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속절없이 무너지는 노트르담 대성당. 센강 맞은편에서 길 가던 시민들이 모여들어 발을 동동 구릅니다. 모두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울먹일 수밖에 없습니다. Voilà. Et là, finalement, 3 heures après, c'est un peu la désolation et la tristesse parce qu'on s'aperçoit que ça brûle toujours, même si on a une bonne nouvelle, je crois, qui est que la charpente tient. Donc, voilà, on espère que. 경찰이 대피를 유도해 보지만 더 많은 시민들이 몰려 두 손 모아 함께 기도합니다. Du coup, j'étais super triste. Et là, je suis contente de venir. Je pensais pas faire l'effort de venir après l'engagement où j'étais avant. Et je suis contente de pouvoir être à côté d'elle et prier. 교황청도 유럽 가톨릭의 대표 건물이 큰 손상을 입은 데 대해 커다란 충격을 나타냈습니다. 노트르담 성당을 파괴한 끔찍한 화재 소식에 충격과 슬픔을 느낀다며 프랑스 가톨릭 교회와 파리 시민에게 연대를 표현한다는 성명을 내놨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트위터 글을 통해 엄청나게 큰 화재를 지켜보려니 너무도 끔찍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방 항공기를 이용해 공중에서 불을 끄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파리 소방당국은 대성당 전체와 주변 건물 파손 가능성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노트르담 대성당이 어머니와도 같은 곳이라며 안타까워하는 프랑스 시민의 모습 보셨는데요. 노트르담 대성당은 파리의 심장이란 수식어가 과하지 않을 만큼 의미가 큰 곳입니다. 지난 2008년 우리의 숭례문 화재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랑스어로 노트르담은 우리의 여인이란 뜻으로 성모 마리아를 가리키는데요. 프랑스 가톨릭의 상징이기도 한 노트르담 대성당은 1163년 프랑스 루이 7세의 명령으로 건축에 들어갔습니다. 파리 센강의 시태섬, 우리로 치면 서울 여의도에 해당하는 곳에 대성당을 지어서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임을 나타내려 한 거죠. 공사는 1345년까지 이어져서 건축 기간만 거의 200년이 걸렸습니다. 이후 노트르담 대성당은 프랑스의 중세와 근대 그리고 현대사가 새겨진 주요 장소로 자리매김했는데요. 1804년 나폴레옹의 대관식이 열렸고 1970년 드골 대통령 그리고 1996년에는 미테랑 대통령의 장례식이 치러지기도 했습니다. 건축사에서 차지하는 의미도 적지 않습니다. 균형 잡힌 구조와 다채로운 조각상 그리고 장미창으로 유명한 화려한 스테인드 글라스 등을 자랑하면서 고딕 건축 양식의 절정으로 꼽혀왔습니다. 1991년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는데요. 한 해에만 최소 1,200만 명이 찾는 명소인 노트르담 대성당은 빅토르 위고의 걸작 노트르담의 꼽추의 배경으로도 유명합니다. 이 내용은 이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2세기에 처음 지어진 뒤 800년 넘게 파리의 심장 역할을 해온 노트르담 대성당.
레미제라블의 작가 빅토르 위고는 1831년 이곳을 배경으로 소설 노트르담의 꼽추를 탄생시켰습니다. 원래 제목이 파리의 노트르담인 이 소설은 성당의 종지기인 꼽추 콰지모도와 집시 여인 에스메랄다를 중심으로 15세기 파리의 모습을 그려내며 고전으로 남았습니다. 노트르담의 꼽추는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뮤지컬로도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특히 극의 시작을 함께하는 대성당들의 시대가 잘 알려진 곡입니다. 노트르담의 꼽추는 영화로도 여러 차례 만들어졌는데 디즈니가 선보인 애니메이션으로 유명합니다. 또 노트르담 대성당은 비포 선셋과 미드나잇 인 파리 등 파리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에 자주 등장하며 아름다움을 뽐내었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청와대가 주식 논란에 휩싸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습니다. 사실상의 임명 강행 움직임에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앞두고 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전임 재판관인 조용호, 서기석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모레까지 보고서를 채택해달라는 겁니다. 청와대는 주식 관련 논란이 제기된 이미선 후보자의 경우 의혹이 대부분 해명된 만큼 결격 사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여당도 이미선 후보자를 엄호하고 나섰습니다. 한국당 주장 가운데 사실로 확인된 위법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근거 없는 주장과 인신공격만 하면서 부적격 후보라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선 후보자 본인의 자진 사퇴나 문 대통령의 지명 철회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야당은 더욱 거세게 반발하면서 인사검증 책임자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의 경질도 거듭 촉구했습니다. 요청서는 국회에 대한 청와대 항복 요구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회 위에서 청와대가 군림하겠다 이런 선언서럽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방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은 제시한 시한까지 국회에 응답이 없으면 이후 전자결제를 통해 이미선, 문형배 후보자를 임명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재판관이 4명에 이르게 돼 청와대나 헌재 모두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출국에 앞서 문 대통령은 순방 뒤에 탄력근로제 개편 관련 법안 논의 등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열 수 있게 해달라고 여당 지도부에 당부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내년 총선에 나올 것인가? 정치권 안팎의 관심사인데 여당 지도부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상징적 인물이니만큼 총선의 핵심 승부처가 될 PK에 전진 배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는데 인사검증 책임론의 출구 전략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4.3 보궐선거를 통해 경남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던 여당 내에서 조국 수석 차출론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부산시당 위원장인 전재수 의원이 조국 수석을 향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부산 경남 영입 1순위라고 치켜세운 데 이어 조국 수석이 가지고 있는 젊음, 패기, 또 열정, 역동적이고 또 나름 비전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부산 발전 그리고 부산 시민 행복이라는 이 가치에 당 지도부 가운데 사실상 처음으로 홍영표 원내대표 역시 조수석 차출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강훈 최고위원도 조수석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민주당 또는 청와대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준을 가진 인사가 총선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며 차출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조수석의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다만 본인의 정치적 의지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본인이 이제 정치적인 의지를 가지고 그 정치를 하겠다면 이제 하는 것이고 그런 거지 본인이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야당의 인사검증 실패에 따른 경질 요구에 휩싸인 조수석에게
자연스럽게 퇴로를 열어주면서 내년 총선의 핵심 승부처인 PK 지역에 문재인 정부의 상징적 인물이자 부산이 고향인 조국 수석을 내세워 전체 판세를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를 의식한 듯 야당은 조 수석에 대한 견제구를 던지고 있습니다. 공직기강 실패, 검증 실패 이런 거 다 했는데도 조국 수석은 여전히 건재하고 있습니다. 그 책임을 물어서 낭만 이후에 여의도로 오면 기스날까 봐. 조 수석이 여러 차례 정치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어왔지만 1년도 채 남지 않은 총선을 앞두고 여당 지도부에도 등판론이 퍼지면서 조 수석의 선택에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가 함께 마약을 투약한 연예인으로 지목한 가수 박유천 씨. 내일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을 예정인데 경찰이 하루 전인 오늘 박 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경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자를 든 수사관이 주택을 빠져나와 차량에 올라탑니다. 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박유천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겁니다. 형 입주하는 거 확보하셨나요? 연인이었던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와 함께 지냈던 것도 샅샅이 뒤졌습니다. 경찰은 박 씨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 씨 측은 경찰과의 출석 일정 조율을 거의 마친 시점에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며 당혹감을 드러냈습니다. 앞서 마약 혐의로 구속 송치된 황 씨는 올해 초 박 씨의 권유로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며 잠든 사이 강제 투약까지 당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박 씨를 입건해 출국 금지 조치한 뒤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의혹이 커지자 박 씨는 기자회견을 통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저를 오해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나는 결코 마약을 하지 않았는데 나는 이렇게 마약을 한 사람이 되는 건가 하는 두려움도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를 거쳐 황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고 박 씨를 직접 불러 조사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근데 이게 오늘 압색하시고 하루 만에 이게 분석이 가능하신 거예요? 최대한 빨리 해봐야죠. 박 씨를 상대로 한 마약류 간이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지만 경찰은 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미국 국적 방송인 에이미가 과거 남자 연예인과 함께 프로포폴과 졸피뎀을 투약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에이미는 자신의 SNS에 모든 프로포폴과 졸피뎀은 A씨와 함께였고 A씨가 프로포폴 폭로를 막기 위해 자신을 성폭행하는 영상을 찍자고 다른 사람에게 제안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에이미는 지난 2012년 프로포폴 투약 사실이 적발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지난 2014년 졸피뎀 투약으로 벌금형을 받은 뒤 미국으로 강제 출국됐습니다.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과 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빅뱅 승리 등과 함께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정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경찰은 아이돌 그룹 FT 아일랜드 출신 최종훈 씨와 가수 로이킴, 에디킴 등 5명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를 확인하고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다는 방침입니다. 이른바 김학의 사건 검찰 수사단이 지난 2013년 별장 동영상 첩보를 처음 수집했던 현직 경찰을 조사했습니다. 경찰 수사의 원점부터 확인하면서 당시 청와대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찰 수사단이 지난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범죄 의혹을 수사했던 현직 경찰 간부들을 조사했습니다. 성관계 동영상에 관한 첩보를 처음 입수했던 강일구 당시 경찰청 범죄정보과 계장과 직속 상관이던 반기수 당시 과장을 참고인으로 부른 겁니다. 특히 강일구 총경은 별장 동영상 의혹에 대해 내사를 벌이다가 김 전 차관 임명 이후 논란 속에 수사까지 직접 맡았던 실무 책임자입니다. 경찰 수사 당시 검찰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 금지 요청을 2차례 기각하는 등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검찰 수사단은 두 사람을 상대로 김 전 차관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경위와 보고 절차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첩보 수집을 주로 하는 범죄정보과 경찰이 이례적으로 직접 수사까지 맡았던 배경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수사단은 당시 첩보 수집과 특수수사를 총괄했던 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을 조사하고 관련 업무 일지를 제출받았습니다. 지난 2013년 1월부터 4월까지 누구에게 어떤 보고를 했는지에 대한 날짜별 기록입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에 있으면서 경찰 수사에 외압을 준 의혹을 받고 있는 곽상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습니다. 경찰과 청와대 사이 창구 기능을 했던 김학배 전 경찰청 수사국장 등도 조만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 속도를 내고 있는 검찰은 경찰 지휘부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곽 의원 등 당시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소환 준비에 나설 방침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밝힌 3차 북미 정상회담 용의와 관련해 대화는 좋다면서 거듭 긍정적으로 화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15일 미네소타주 납세 관련 회의에서 김 위원장과 좋은 관계라며 그가 최근 추가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를 밝혔는데 대화는 좋다고 두 차례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빨리 가고 싶지도 않고 빨리 갈 필요도 없다며 제재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4차 남북 정상회담 제안에는 북측에서 별다른 응답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국 순방 기간에 대북 특사 파견 등 실무 대화가 진행될 상황도 대비하고 있지만 가능성이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지난주 한미 정상회담 때 한 번, 중앙아시아 3국 출국 전날 다시 한 번, 문재인 대통령은 4차 남북 정상회담을 두 차례나 공개적으로 제안했습니다. 북한의 형편이 되는 대로 장소와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남과 북이 마주 앉아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넘어서는 진전된 결실을 맺을 방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북측의 즉각적인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일단 이번 주에는 문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3국 국빈 방문에 집중하는 시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북 특사 파견 등 실무 준비가 속도감 있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뜻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금은 특사 파견이 언제 있을 것인지를 포함해 진행 과정을 일절 밝힐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대북 특사 파견 등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는 시기를 문 대통령이 귀국하는 다음 주 이후로 예상했습니다. 정상회담을 제안을 했지만 금방 그 일주일 내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돌아오셔서 아마 북한 쪽의 그 의중을 좀 파악을 하시고서 논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와대는 그렇지만 정의용 안보실장이 문 대통령의 순방에 동행하지 않고 남아서 북한과의 물밑 접촉 등 진행되는 상황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주 개최 가능성이 제기된 북러 정상회담도 4차 남북 정상회담 준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3차 북미 회담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이라 푸틴 대통령을 만나고 나서 문 대통령의 특사를 만나도 늦지 않습니다. 문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서 돌아오고 북러 정상회담이 끝나는 다음 주 이후에 4차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YTN 신호입니다. 북한은 일단 러시아와의 첫 정상회담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쯤 열릴 것이란 전망인데요. 2기 체제 출범과 함께 미국과의 장기전에 대비한 김정은 위원장은 우방국인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가을부터 소문이 무성했던 북러 정상회담. 일정과 장소를 조율 중이라던 크렘린궁의 발표가 있었지만 차일피일 미뤄지더니 결국 해를 넘겼습니다. 최근 징후가 다시 포착된 두 정상 간 만남이 이르면 다음 주 성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 소식통은
다음 주쯤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만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장소는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오는 26일에서 27일 중국 베이징 1대1로 정상포럼 참석 계기에 연해주에 들러 김 위원장과 만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러시아와 북한 간의 정상회담에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정상이 만나면 북미 비핵화 협상도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단계적 비핵화 해법을 지지한 데 이어 푸틴 대통령도 북한에 힘을 실어주며 북중러 삼각공조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최선희 외무성 부상을 비롯한 북중러 3국 차관은 대북 제재 완화와 북미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단계적, 동시적 행동 원칙을 강조하고 나선 바 있습니다. 제재 부분에 관해서 논의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중국이나 러시아, 특히 러시아도 북한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풍계리 핵실험장과 같은 비핵화 선행 조치가 있으니 제재를 부분적으로 완화해줘야 된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거든요. 두 정상은 이와 함께 지난해 수교 70주년을 맞은 양국 교류를 늘리고 본격적인 제재 완화에 대비해 경제 협력 강화도 약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금호 아시아나그룹이 매각하기로 한 아시아나항공과 관련해서 산업은행은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게 될 회사의 부담이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매각 형태에 대해서는 저비용 항공사 등 자회사까지 모두 포함한 통째 매각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조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들과의 만남을 자청한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 이 회장은 이 자리에서 아시아나항공의 부채가 7조 원이라는 일각의 분석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실제 부채는 3조 7천억 원가량으로 이 가운데 인수자가 실제로 부담할 금액은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증권가에서 예상 인수금액으로 1조 원에서 2조 원 사이를 내다보지만 이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적절한 매각 형태로는 아시아나항공과 자회사 일괄 매각을 꼽았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을 팔면서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인 저비용 항공사 에어부산과 에어서울까지 함께 매각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이는 금호 아시아나그룹의 자구 계획에도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 회장은 25일 이전에 금호 아시아나그룹에 대한 자금 지원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이어 이르면 이달 말쯤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매각 완료까지는 최소 6개월가량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잠재적 인수 후보자로 꼽히는 SK와 한화 등이 일단 인수 가능성을 부인한 것과 관련해서는 아시아나항공은 조금만 보완하면 흑자를 낼 굉장히 매력적인 회사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후보로 꼽히는 기업 상당수는 공식적인 부정과는 달리 내부적으로는 특별팀을 만들어 준비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이렇게 국내 양대 항공사 가운데 하나인 아시아나항공이 매각된다는 소식에 그렇다면 내 마일리지는 어떻게 되는 거냐 궁금한 분들 많을 텐데요. 인터넷 여행 커뮤니티에도 마일리지가 어떻게 될지를 묻는 글들이 눈에 띕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시아나항공의 주인이 바뀌더라도 마일리지 쓰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항공사들은 고객들의 마일리지를 부채로 생각하고 회계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고객들이 마일리지를 사용하는 순간 항공권이나 좌석 승급 등으로 갚아야 하는 일종의 빚으로 간주한다는 뜻입니다. 지난해 공시된 아시아나항공 회계 자료를 보면 장기 선수금이라는 항목에 이 마일리지가 부채로 잡혀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5,743억 원인데요. 이 부채 역시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회사가 책임져야 하고 여기에 마일리지도 포함되는 겁니다. 자, 쌓기도 어렵고 제대로 쓰기는 더 어려운 항공사 마일리지. 올해부터 각 항공사들은 극성수기에도 마일리지로 살 수 있는 좌석을 전체 5% 이상 배정해야 하고 분기별로 마일리지로 소진된 좌석 비율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데요. 하늘 위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항공사들의 광고처럼 고객들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해 주기를 바랍니다.
지난 겨울 강릉 펜션의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이후 숙박업소의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그런데 시중에 유통되는 일산화탄소 경보기의 성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안전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2월 강릉에 있는 펜션에서 수능을 마친 고등학생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보일러 연통에서 일산화탄소가 누출된 건데 경보기가 없어 대피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정부는 이후 숙박업소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경보기 석 대 가운데 한 대꼴로 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산화탄소 농도가 250ppm일 때 5분 안에 1차 경보가, 550ppm일 때 1분 안에 70dB 이상의 경보음이 울려야 하지만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겁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전원을 이용해 사용할 수 있는 교류 전원형과 건전지형으로 나뉩니다. 국내 판매 제품 가운데는 이 건전지형이 대부분인데요. 이 제품의 경우에는 성능과 안전 관련 국내 기준이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건전지형에 대한 기준이 없다 보니 시중에 팔리는 제품 가운데 당국의 승인을 받은 경보기는 교류 전원형 한 대에 불과했습니다. 최저 경보 기준도 외국보다 크게 미흡했습니다. 유럽과 미국은 최저 농도가 각각 50과 70ppm인데 우리나라는 250ppm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랜 시간 저농도의 일산화탄소에 노출돼 발생하는 중독 사고를 막을 수 없게 됩니다. 정부에서 시중에 팔리고 있는 일산화탄소 경보기에 대해서 이게 적절한 제품인지 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무화를 빨리 발표한 것 같습니다. 소비자원은 국내 경보기 성능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주택 구조에 맞는 설치 기준을 만드는 것도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무릎 골 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의 성분이 허가를 받을 당시와 다른 것으로 드러나 허가 취소 위기에 처했습니다. 문제는 이미 처방받은 환자들의 안전인데 당국은 처방 환자 전체를 대상으로 장기 추적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인보사 사태 앞으로의 쟁점을 한영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무릎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는 항염증 작용을 하는 유전자가 도입된 연골 유래세포를 주 성분으로 해 2017년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액의 형질 전환 세포가 연골 유래가 아닌 신장 유래세포로 밝혀짐으로써 왜 성분이 달라졌는지 원인을 규명해야 합니다. 인보사 개발을 착수한 것은 1999년으로 그동안 20년이 지났는데 성분명도 모른 채 임상시험을 하고 제품 허가를 받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고롱 측은 성분명을 잘못 알았을 뿐 성분이 바뀌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고의성이 있을 경우 수사 의뢰를 통해 형사적 문제로 비화할 수 있습니다. 더 중대한 문제는 그동안 처방받은 환자들의 안전에 관한 것입니다. 인보사는 145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하고 시판 후 3,700여 건이 투여됐습니다. 그동안 주사 부위의 통증과 다리가 붓는 부종 등 102건의 이상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앞으로 전체 투여 환자를 대상으로 장기 추적 조사를 벌여 이상 반응을 확인하게 됩니다. 식약처는 2017년 7월 인보사의 국내 시판을 허가했습니다. 하지만 성분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종양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음에도 허가를 내준 식약처의 책임이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허가를 내준 식약처의 자체적인 셀프 조사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감사원 감사를 통해 허가 과정과 안전성 문제를 규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강원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오늘 골프장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김양호 삼척시장 비서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특정 인사의 골프장 재취업 과정에서 채용 청탁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권한 밖의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차량에 유리막 코팅을 해준 것처럼 속여서 보험회사에서 시공 비용을 받아 챙긴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유리막 코팅이 육안으로는 확인이 어렵고 또 보증서만 있으면 쉽게 수리비를 받을 수 있는 점을 노렸습니다. 박희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이 차량이 질비한 한 창고의 사무실에 들이닥칩니다. 보험 사기를 벌인 무등록 렌터카 업체를 압수수색하는 겁니다.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에 의해서 압수수색 준비 중이니까 잠시 시동 끄시고. 사무실에선 유리막 코팅 보증 서류가 발견됐습니다. 모두 가짜입니다. 34살 성모 씨 등은 코팅업체 직원과 짜고 마치 사고 차량의 유리막 코팅을 복원해준 것처럼 속였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수리비를 받았습니다. 보증서만 있으면 특별한 확인 절차 없이 보험금을 챙길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그렇게 큰 죄의식 느끼지 않으면서 그렇게 수리업체, 그다음에 외제차 딜러, 그다음에 렌트카 업체들과 공모한 형태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 씨 등은 이런 식으로 모두 483차례에 걸쳐 1억 6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사고 차량 주인들은 원래 유리막 코팅이 있던 차량이라고 말해주면 공짜로 시공해주겠다는 말에 솔깃해 보험회사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료를 압수해서 그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기들이 그런 보험 사기를 공모한 혐의를 확인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제시를 하니까 그제서 그 피의자들이 범죄 사실을 시인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성 씨 등 4명을 보험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청년 실업자에게 접근해 허위 서류로 대출받게 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일당과 이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조직폭력배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대출 서류를 조작한 혐의로 25살 김모 씨 등 2명과 이들에게서 돈을 뜯어낸 혐의로 조직폭력배 29살 오모 씨 등 5명을 구속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16년부터 재직증명서 등을 가짜로 꾸미는 수법으로 모두 43명이 은행에서 10억 원을 대출받게 한 뒤 수수료로 2억 5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새 앨범 예약 판매부터 대박을 기록한 방탄소년단이 역시나 미국과 영국에서 앨범 차트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다음 목표는 히트곡으로 싸우는 싱글 차트입니다.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빌보드가 방탄소년단이 새 앨범 맵 오브 더 솔 페르소나로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또다시 1위를 차지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방탄소년단은 지난해 정규 3집 러브 유얼셀프 전 티어로 리패키지 앨범 러브 유얼셀프 결 앤서로 2차례 여기를 정복했습니다. 빌보드는 오는 18일까지 이번 앨범이 앨범 지수 20만 포인트에서 22만 5천 포인트를 얻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0만 포인트를 넘긴다면 방탄소년단 자체 기록을 깨는 겁니다. 영국 오피셜 차트도 마찬가지로 방탄소년단이 한국 최초 앨범 차트 1위를 차지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번 앨범 판매량이 높은 순위를 기록한 지난 3개 앨범의 첫 주 판매량을 합한 수치를 이미 넘겼기 때문입니다. 양국 앨범 차트를 가뿐히 점령한 방탄소년단의 다음 관역은 개별곡의 인기를 따지는 싱글 차트입니다. 이제는 빌보드 핫100 2위에 올랐던 싸이의 강남스타일처럼 누구나 아는 대형 히트곡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새 앨범이 반영된 핫100 차트는 다음 주 초쯤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세계 음악 팬들의 뇌리에 각인되기 위해서는 빅 히트송이 있어야 돼요. 대세가 앨범이 아니라 싱글로 이동했기 때문에 반드시 싱글 차트에서의 두드러진 성적이 만일 이 싱글 차트까지 점령한다면 다음 달 열리는 2019 빌보드 뮤직 어워드 수상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강력한 존재감과 꾸준한 팬덤으로 세계 무대의 벽을 허문 방탄소년단. 강력한 한방으로 대중에게 확실한 눈도장을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오늘 새벽 지난 8일 별세한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연결식이 엄수됐습니다.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연결식에는 유족과 친인척, 임직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연결식을 마친 뒤 운구 행렬은 서울 소소문 대한항공 빌딩과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 등을 돌아봤으며 고인은 경기도 용인시 하갈동 신갈선영에 안장됐습니다.
동원 참치로 잘 알려진 동원그룹의 김재철 회장이 퇴진을 선언했습니다. 동원그룹은 김 회장이 오늘 열린 창립 50주년 기념식에서 임직원들의 역량을 믿고 회장에서 물러서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올해 85살로 지난 1969년 동원산업을 창업하고 회사를 이끌어온 일대 창업주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정경련을 압박해 친정부 보수단체 수십억 원 지원을 강요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김 전 실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허연준 전 청와대 행정관, 오도성 전 청와대 비서관 역시 상고장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 대해 강요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직권 남용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지만 강요죄와 사실관계가 같아 형량을 올리진 않았습니다. 지난 2005년 황우석 교수와 함께 세계 최초로 개복제에 성공한 서울대 수의대학 이병천 교수에 대해 은퇴한 복제견을 데려와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학교가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서울대학교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서 이 교수의 학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 동물보호단체는 이 교수가 지난해 은퇴한 인천공항 검역 탐지견 등 복제견들을 데려가 학대 수준의 실험을 진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네, 뉴스나이트가 전해드리는 생활의 팁, 알아요 시간입니다. 내일부터 은행권 변동금리 대출의 중도 상환 수수료가 인하됩니다. 농협과 신한, 우리, 하나, 국민은행이 신규뿐 아니라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중도 상환 수수료를 낮추는데요. 이번 조치로 담보대출 수수료는 0.2%포인트, 또 신용대출은 0.1%포인트가량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으로는 보호자의 인증만으로 자녀의 의약품 투약 내용을 조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14세 미만 자녀의 의약품 투약 내용이나 의약품 알레르기 정보 등을 확인하려면 자녀의 공인인증서를 따로 발급을 받아야 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제도를 개선하라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권고를 한 겁니다. 앞으로 조금 더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가임기 여성이 레티노이드 성분이 들어간 피부질환 치료제를 사용할 경우에 사전에 임신 여부를 꼭 확인하도록 하는 예방 프로그램이 오는 6월부터 시행됩니다. 대상은 중증 여드름 치료제인 이소트레티노인 등인데 이 태아에 심각한 기형을 유발할 수 있어서 임신부에게는 사용이 금지돼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의사나 약사는 환자에게 태아 기형 위험성 등을 설명하고 임신 여부를 확인한 뒤에 30일을 넘지 않는 선에서 처방과 조제를 해야 합니다. 앞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있는 영세 사업자들이 주택도시기금을 보다 적은 비용으로 빌릴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이번 달 말부터 도시재생 특례 보증 제도를 시행하는데요. 제도가 시행되면 청년 사업자, 또 사회적 기업 등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에 창업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돈을 빌릴 때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일반 보증요율보다 훨씬 낮은 고정요율 0.3%로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모레 군산 옥도면 직도 주변 해상에서 사격훈련이 시행됩니다. 훈련은 직도 동쪽 5km 해상에서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2시간 동안 이루어지는데요. 해경은 주변 해역을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은 특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마지막 내용입니다. 화분 필요하신 분들은 좀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가 통합 출범 2주년을 맞아서 내일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그리고 7호선 수락산역과 도봉산역에서 화분 3,000개를 무료로 나눠줍니다. 광화문역 3번 출구 앞에서 오전 8시부터 화분 2,500개를 선착순으로 나눠주고요. 수락산역과 도봉산역은 오후 2시부터 각 250개를 증정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알아요였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의정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중국 상해에서 100주년 기념식을 진행하고 돌아왔습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과연 이런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자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국회는 4월 국회를 열어놓고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또다시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민생을 위한 개혁 입법, 민심을 받드는 선거제도 개혁과 사법개혁 관련 현안 등을 시급히 해결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일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임시정부는 잘 다녀오셨어요? 원래는 대통령이 첫날인가 만나서 상륙전을 하면서 얘기 좀 하셨어요? 4월 16, 17일 하자. 오늘 일도 안 하고 민정 오자마자 바꾸라고. 또 밤에 좀 얘기 좀 하자 그랬어. 아니 와 그랬어. 중간에? 난 지난 다 다른. 또 밤에 좀 얘기 좀 하자 그랬어. 아유, 우리 이 대표는 너무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가지고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것 같아. 언제요? 아니, 여러 가지로. 그럼 이제 쓰면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전화번호 아시죠? 가서 밤에 좀 나오느라고 얘기 좀 하자 그랬어. 아유, 우리 이 대표는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것 같아. 아니, 여러 가지로. 나 언니하고만. 세월호의 아픔이 지워질 수는 없겠지만 상처가 덧나지는 말아야 할 텐데요. 유가족을 위로하고 자성해야 할 정치권에서 세월호 참사와 유가족을 향해 무례한 언사가 터져나와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전 국민적인 비극마저 번번이 정치의 도구가 되고 나는 세월호 참사 5주기. 아직도 부끄러운 우리 현실입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최영일 시사평론가, 소종섭 시사저널 편집국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세월호 5주기를 하루 앞두고 차명진 전 한나라당 의원이 SNS에 올린 글에 유가족은 물론이고 많은 국민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주제어 영상 보고 난 뒤에 이야기 나눠보죠. 정치권은 강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더 이상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달라는 여론이 어떻게 그 오늘 같은 기회를 유가족을 향해서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본인이 사죄했고 부적절한 발언이었기 때문에 정말 도덕적으로 저는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극단적인 언어를 통해서 정치인들이 득을 본다고 생각하는 이런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월호가 지겹다니요. 저는 당신들이 지겹는 겁니다. 생각하는 게 아시죠? 차명진 전 한나라당 의원, 지금 자유한국당 부천소사 당협위원장 맡고 있죠. 일단 문제가 된 SNS의 글을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젯밤 8시 반쯤 페이스북에 쓴 글입니다.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변상련을 제가 읽기가 좀 어렵네요. 회쳐먹고 찜쪄먹고 뼈까지 발라먹고 징하게 헤쳐먹는다. 10억의 보상금 이야기를 했고요. 이어서 좀 보죠.
귀하디 귀한 사회적 눈물 비용을 개인용으로 다 쌈 싸먹었다. 앞서 언급한 10억의 보상금 이야기입니다. 나 같으면 죽은 자식이 아파할까 겁나서라도 그 돈은 못 쪼개겠다. 일단 여기까지 네.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논평의 가치가 없죠. 오늘 같은 날. 저걸 왜 우리가 다시 읽고 논평을 해야 됩니까? 참담하기 그지가 없고요. 첫 번째로는 사회적 참사, 그 아픔, 고통, 슬픔에 대해서 그 어떤 동병상련이란 말을 쓰시면 안 되죠. 차 전 의원께서 지금 사회적 공감 능력이 제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저는 이 또 심야에 4.16이 채 지나기 전에 네. 우리가 미디어에서 논평하는 건 의미가 없고 그냥 사죄하고 반성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왜 이런 말을 하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분석해 본다면 네. 제 생각에 차 전 의원이 방송인 역할을 하시고 그동안 정계를 떠나 있다가 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금 특정 지역에 당협위원장을 맡았어요. 정계에 복귀하기 위한 본인의 예. 급박한 마음인데 이 우리 사회를 세월호와 반세월호로 쪼개서 이 세력으로 구분을 하고 지금 본인은 반세월호 자리에 서 계신 예. 거잖아요. 지금 이것을 정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완전히 잘못됐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정치의 본질이 뭐냐면 저는 그 인간이죠. 네. 그러니까 어떤 이데올로기, 뭐 좌파 우파 얘기 늘 하시는데 그걸 떠나서 휴머니즘이 없는 정치인은 대한민국에서 정치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인간성에 공감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민심을 읽겠습니까? 네. 전 정계 은퇴를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 글에 대해서 뭐 지금 삭제된 상태인데 이거를 다시 한번 언급하는 네. 것이 유가족분들께 또다시 상처가 될까 봐 걱정하는 마음으로 좀 조심스럽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소 편집국장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뭐 어떤 할 말을 잃게 만드는 그런 표현이죠. 모든 죽음은 저는 굉장히 고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보는 유가족들의 가슴은 찢어지거든요. 네. 이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는 더더구나 특별하죠. 네. 그 평온한 날, 그것도 대낮에 이해할 수 없는 사고로 또 납득할 수 없는 구조 과정을 온 국민이 지켜보면서 학생 선생님 261명 네. 포함해서 304명의 그야말로 엄청난 희생자를 냈던 그런 대참사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어쨌든 이 안전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정말 남다른 경각심을 갖고 한 단계 좀 나아가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는데 이러한 차 전 의원의 이런 표현처럼 그 네. 자체에 대해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이러한 폄하를 하고 한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를 떠나서 정말 네.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입니다. 정치권에서 뭐 비슷한 논란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이 이슈를 조금 더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글을 올린 이유가 이어서 나오는데요. 계속해서 함께 보시죠. 세월호 사건과 아무 연관 없는 박근혜, 황교안에게 자식들 죽음에 대한 자기들의 책임과 죄의식을 전가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평을 했고요. 이자들은 원래 그런 건지 제가 차명진 의원이 쓴 그 표현을 그대로 그냥 읽겠습니다. 좌빨들에게 세뇌당해서 그런지 전혀 상관없는 남 탓으로 돌려 자기 죄의식을 떨어버리려는 마녀사냥기법을 발휘하고 있다. 자식을 팔아서 내 생계를 챙긴 정의심스러운 게 있으면 당신들의 기레기를 꽉 잡고 있으니 저희 같은 뭐 언론을 이야기하는 네. 거죠. 만천하에 폭로해라. 사실 무근이면 지구를 떠나라. 지겹다. 상당히 거친 수위에 정말 네. 말 그대로 막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글 앞부분에서 언급한 네. 개인당 10억 원의 보상금을 네, 받았다는 부분, 이거 사실관계부터 좀 짚고 가죠. 이건 지금 현재는 사실이 아닙니다. 학생 1인당 한 4억에서 5억 정도고요. 그 구성 자체도 보면요. 국가에서 주는 이 배보상금, 네. 국가 위로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 성금으로 모은 돈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다 보험입니다. 네. 여행자 보험도 있고요. 여기엔 또 일실 수익을 계산해서 이 정말 안타까운 사고로 생명이 유명을 달리하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남은 생애에 대한 이제 보상을 유가족에게 주는 것이죠. 보험금은 가입한 사람들은 다 받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이 사고 피해자들은 이 보험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그 모아서 한 5억, 6억, 교사의 경우에는 조금 더 받습니다. 1, 2억. 네. 현직으로 일을 하시다가 순직하신 분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10억이라는 금액을 네. 무리하게 이제 주장한 것도 문제가 있거니와 문제는 아까 중간에 아까 분석해드린 대로 저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근혜, 황교안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거죠. 어제 이 세월호 유가족과 이 네. 4.16 시민단체들이 18명의 처벌 대상자를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걸 정치적인 공세로 받아들인 거예요. 자, 징하다. 뭐 나중에 또 징글징글하다는 네. 표현도 다른 정치인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5년 됐는데요.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차명진 전 의원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세월호의 진상을 아십니까? 왜 침몰했는지 아십니까? 모를 거려? 지금 아무도 모르니까요. 네. 두 번째로는 책임자 처벌 누구 됐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국가 책임자는 한 명입니다. 이준석 선장 무기징역 가 있지만 지금 국가 책임자라 하면 가장 먼저 출동한 해경 123 함정의 정장만 징역 3년 살고 나왔고요. 나머지는 아무도 책임진 자가 없습니다. 세월호가 터지자 유가족이 요구한 3가지가 5년째인 오늘도 그대로 메아리 칩니다. 첫 번째, 진실을 좀 알려주세요. 두 번째, 책임자 처벌해 주세요. 세 번째,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정부가 세워주세요. 국가가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이 3개인데 해결된 게 하나도 없어요. 5년 지났는데. 그럼 진상을 알고 나서 자, 진상도 알고 책임자도 처벌됐고 배보상도 다 끝났고 재발 방지도 완료됐다면 자, 5년 됐으니까 이제는 서서히 잊읍시다. 이런 얘기를 해도 지금 받아줄까 말까요? 위안부 문제 수십 년 됐는데 우리 대통령께서 일본을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피해자가 그만됐다 할 때까지 사과하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제 5년 됐는데 징하다고 하시면 앞으로 이 부모님들은 수십 년 어떻게 살아가라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상처를 정말 파헤치고 소금 뿌리는 일이다. 이렇게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네, 스튜디오에서도 이렇게 강한 성토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유가족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최 평론가께서 방금 전에 언급하신 그 부분 어제 유가족과 4.16 관련 단체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는데요.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박근혜는 국가수장으로서 세월호 전보 8시간 만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처음으로 나타나 한 말이 다 그렇게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런 게 발견하기 힘듭니까? 박근혜야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헌법상의 국민 생명권과 국민 행복권을 유린한 책임자입니다.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은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며 책임을 회피하였고 박근혜의 7시간 흔적을 감추기 위해 공문서 조작과 진실 은폐를 서슴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우병우는 세월호 참사 후 목포 해경 123 정장의 국가 책임을 묻는 광주지검 수사팀의 수사를 압력을 넣어 막으려 했고 해경 상황실 전산 서버 압수수색을 못하게 하는 등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네, 저희 얘기 나눈 것처럼 지금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자는 한 명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박근혜 황교안에게 자식들 죽음에 대한 책임과 죄의식을 전가하려 한다라는 최명진 전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뭐 여기서 확실하게 벗어날 수가 없죠. 그 당시에 온 국민이 알고 있다시피 어쨌든 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그 당시에 최고 통치권자로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이 구조하려는 노력 그런 것들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관련해서는 그 당시에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 있었기 때문에 해경 수사를 좀 방해한 그런 의혹이 있다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여러 가지 향후에 이제 조사가 진행이 돼야 실제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인지 어떤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뭐 많은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이제 향후에 어떤 특조위 조사라든지 이런 과정에서는 너무 이런 부분이 또 정치적인 공세로 흐르면은 이 본질을 벗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차분하게 특조위 조사에 맡기고 정치권은 지켜보는 것이 좋고 오히려 정치권은 이 세월호 참사가 준 진정한 교훈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안전한 사회,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진정한 교훈이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과연 우리가 얼마나 변화하고 있는지 실제로 우리 사회의 안전의식이라든지 안전 조치들이 잘 되고 있는 것인지 이번에도 이제 강원도 산불이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도 이 지상에 있는 케이블들이 다 타버리면서 대통령과 강원도지사가 영상통화가 안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제 하나의 그런 참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 사회가 발전해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그러한 부분에서의 변화야말로 아마 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바라는 본질적인 변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월호 유가족들과 관련 단체는 차명진 전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려고 하는지 잠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세월호 가족협의회랑 지금 4.16 연대는 고소고발 바로 지금 즉각 검토하고 있고요. 네, 오늘은 뭐 기억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오늘 소장을 접수는 못하겠지만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이 지금 수사 대상입니다. 결국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뭔가 방어를 하기 위해서 뭐 그렇게 세게 뭐 보수 세력이 결집을 촉구한 것은 아닌가 의심이 되는데요. 매우 정략적인 행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매우 정략적인 행동으로 보고 있고 고소고발을 바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 국민적인 지탄을 받으면서 결국 하루 만에 사과글을 올렸죠. 하루 만에 사과글을 올렸습니다. 그 해당 글을 삭제했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죄송하다. 이 사과를 하면서 사과와 함께 사과의 뜻으로 모든 방송에 출연하지 않겠고 이제 SNS 활동을 중단하겠다 이런 생각 밝혔는데 근데 문제는 이 사과글을 게시하기 불과 1시간 전까지 또 이 김문수 전 지사, 경기도지사 현역 시절에 정무부지사 지내면서 그야말로 이 김문수 지사의 오른팔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차명진 전 의원이 김문수 지사가 하는 유튜브 방송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다. 막말이라고 지금 비난받고 있지만 오히려 내가 지금 외로운 처제니까 나를 좀 지켜달라. 이건 무슨 의미냐면 그러니까 다수의 국민이 돌을 던지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그 메시지에 반응하는 지지층이 있다고 지금 믿는 거예요. 지지층이 보는 채널에서 정치적인 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집해서 내 말에 좀 동조해달라고 하는 메시지까지 날렸어요. 하지만 더 이상 내가 못할 말을 했구나라는 것을 마지막 타이밍에는 깨달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삭제하고 사과문을 올리는 것으로 수습은 됐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남긴 파장 사과가 본심인지 아니면 저 원래 올라왔던 페이스북의 글이 본심인지 국민이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문수 전 지사의 오른팔이었다 뭐 이런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현역이 아니다 보니까 차명진 전 의원 어떤 사람이었나 현역 시절엔 어떤 일들을 했었나 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차명진 전 의원이 17대, 18대 국회의원을 지냈죠. 그러니까 재선 의원이죠. 원래 이제 서울대 정치학과에 다닐 때 그 굉장히 운동권이었습니다. 운동권 출신으로 나중에 이제 민중당 활동도 하고 그리고 이회창 총재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 시절에는 또 보좌역 특보도 하고 그리고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이제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때 보좌관으로 오래 있었죠. 그러면서 뭐 굉장히 좀 이렇게 직설적인 표현을 많이 쓴다고 할까요? 평소에도 그런 표현을 좀 쓰는 그런 전 의원이고 뭐 그 전에도 여러 가지 뭐 최저임금으로 살아가기 등등등 좀 뭐랄까 튀는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언론에 좀 조명을 받기도 했던 지금 그런 뭐 인물입니다. 붉은 글씨로 나오고 있는 6,300원짜리 황제의 삶 이게 과거에 최저 생계비로 생활하기 체험을 하고 나서 예능 프로그램에 나가서 저 정도 비용 하루에 충분히 맛있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힘들다고 이야기하지 마라. 이제 이런 발언을 해서 그때도 물의를 빚은 바가 있습니다. 5.18 망언 논란 때도 그랬지만 이런 막말이 차명진 전 의원한테서만 나온 게 아니고요. 현역인 정진석 의원이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글도 하루 종일 논란이 됐어요. 그 얘기도 뭐 제가 다 언급하고 싶지 않고 지금 자막으로 이제 나갈 텐데요. 여기도 비슷합니다. 아까 이제 징하게 뭐 헤쳐먹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자식 팔아서 뭐 10억 원을 가지고 나 같으면 이 돈 못 쪼개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좀 부모가 있는 입장에서는 정말 공감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진석 의원도 이 징글징글하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죽은 애들이 불쌍하면 정말 세월호를 좀 그만 우려먹어라 이런 표현을 쓰면서 징글징글하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5년인데 5년이 징글징글하면요. 세월호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100년 동안 추모해야 됩니다. 100년 후에는 대한민국이 정말 안전한 사회로 바뀌어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이 사고와 참사를 겪을 때마다 전 오늘 그 이 노트르담 대성당이 불타는 걸 보면서 2008년 숭례문 불타던 생각 다 우리 국민들은 하는 거 아닙니까? 프랑스 파리도 우리 같은 일을 겪는구나. 오늘 FC 바르셀로나 해외 스페인의 축구팀이 세월호를 추모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나라 현역 국회의원이 어떻게 징글징글하다는 표현을 세월호 그것도 참사 추모 5주기 당일날 쓰실 수 있는지 좀 난감합니다. 정말. 어떻게 이런 표현 쓰실 수 있느냐 했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정진석 의원이 다른 날도 아니고 바로 오늘 국회에서 이런 상을 받았다고 해요. 제8회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 언어상, 품격 언어상. 오늘 페북글 보고 상처받은 유족과 국민들한테는 참 씁쓸한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자유한국당 지도부에서는 어떻게 이 사태를 수습하려고 하는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윤리위 징계나 제명까지 거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본인이 사죄했고 부적절한 발언이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이 추가로 지금 조치 계획을 따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차를 따라 하겠습니다. 유가족이나 피해자분들께 아픔을 드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합니다. 네. 당 윤리위 차원에서 혹시 논의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대표께서 결정하실 부분인데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원론적인 입장인 것 같아요. 윤리위 소집은 했는데 어느 정도의 징계가 나올 것으로 좀 보십니까? 지금 상황 봐서는 지난번에 이제 5.18 망언 관련해서 김진태, 김순례 의원 건도 지금 정확하게 결정이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 상황에서 이번 이 세월호 참사 관련된 또 다른 망언들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자유한국당 지도부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하게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일단 19일 날 당 중앙윤리위를 소집을 해놓은 상태인데 현재 그 자유한국당 당규 21조 1항 보면은 4가지로 돼 있어요. 네. 징계할 수 있는 게 가장 강한 조치가 제명하는 겁니다. 예. 제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탈당을 권유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당원권을 정지하는 거, 그리고 제일 약한 게 이제 경고. 네. 이 4가지 조치로 돼 있기 때문에 그날 아마 이 4가지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지금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사실 5.18에 이어서 계속되는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국민들이 보기에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이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로서는 빨리 정리를 확실하게 조치들을 취해가면서 어떠한 변화를 주지 않으면 여기서 그동안에 이른바 황교안 체제가 들어서면서 나름대로 조금 이 지지율 같은 것도 상승했던 이런 부분들이 네. 또 다른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확실하게 국민의 어떤 상식에 맞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서 이제 5.18 얘기하셨으니까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의원들 문제 발언이 연달아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의원 개인의 돌출 행동이라든지 말실수로 보기 조금 국민들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들이 자유한국당에서 자꾸 반복되는 이유를 뭐라고 봐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어떤 공감 의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한 거고요. 그리고 이 강약의 구도로 보는 그러니까 역사 의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한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사람을 규정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사물을 볼 때 어떤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맥락에서의 그 일을 해석하고 네. 자신의 발언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그리고 현재의 시대 흐름 속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자신들의 지지자 일부만을 향한 그러한 메시지 이런 것들을 내놓고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이것이 예를 들면 이번 같은 경우도 세월호 유가족들 아니면 다수의 어떤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보여지고 그것은 결국 어떤 이 보수주의 철학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자꾸 이런 일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는 일제히 비판, 또 비판하면서 제명 등의 엄중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차례로 듣고 오시죠. 문제는 이제 이런 어떤 극단적인 언어를 통해서 정치인들이 어떤 득을 본다고 생각하는 이런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온 국민이 슬퍼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상처를 주는 것은 정말 도덕적으로 저는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자유한국당의 어떤 양식 그리고 어떤 제1야당으로서의 어떤 좀 책임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평가하는 계기가 될 겁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가수 이성만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월호가 지겹다니요. 저는 당신들이 징글징글합니다. 창피한 줄 아십시오. 100번 양보해서 지겹다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져서 억울하게 희생된 고인들. 네, 화면 하나 띄워드리면서 이 주제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오늘 FC 바르셀로나 페이스북 계정에 올라온 이미지입니다. 앞서 최영일 평론가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요.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라는 한국어 글자가 아래 써 있고요. 시간도요, 한국 시간으로 16일 0시에 정확하게 이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지난 3주기, 4주기 때도 추모 메시지를
올렸던 구단입니다. 세월호 참사와 아무 관련이 없는 스페인 축구팀도 진심으로 추모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정치권에서는 아직도 세월호에는 어떤 정치적인 성격을 좀 씌우고 있는 것 같죠. 너무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치적인 어떤 공방의 정쟁의 소재로 사용하는 것, 이건 대단히 문제입니다. 결국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사회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전한 사회로 만들 것인가, 여기에 오히려 정치인들은 더 입법 활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더 주력을 하고 그 아픈 유가족들의 아픔을 껴안으면서 우리 사회 전체의 통합을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정치권이 더 정쟁을 부추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온 국민이 마음이 아픈 날, 이 아픔을 더하는 씁쓸한 정치권의 단면이었습니다. 소종섭 편집국장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경찰의 마약 수사가 진행되면서 묘하게 비슷한 풍경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연예계와 유명 인사들이 얽힌 진실 게임. 그들이 사는 세상은 도대체 어떤 곳일까요? 주제어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결코 마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마약을 한 사람이 되는 건가? 아니라고 발버둥 쳐도 분명히 나는 그렇게 돼버릴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공포가 찾아왔습니다. 황하나 또한 우울증으로 수면제를 복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저는 그 약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마약을 한 적도 없고 권유한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김대호 대중문화 전문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가수 박유천 씨,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인 황하나 씨에게 마약을 권유한 당사자로 지목이 됐었죠. 억울하다고 기자회견까지 열었는데 경찰이 압수수색을 상당히 광범위하게 진행했네요. 네, 오늘 오전 9시부터 11시 반까지, 그러니까 2시간 반 동안 이 압수수색이 진행이 되어졌는데요. 무려 수사관이 11명이 투입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압수한 물건은 이제 그 박스 하나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지난 10일 이 기자회견을 열면서 굉장히 이 박유천과 같은 경우에 자신의 마약 투약 사실에 대해서 아니다 이렇게 강변을 했습니다만 이번 이제 압수수색과 함께 경찰에서는 네. 이 체포영장까지 발부를 하려고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검찰에 신청을 했지만 이것이 이제 검찰의 이 신청 단계에서 받아들여지지가 않아가지고 네. 결국은 이제 이번에 압수수색만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경찰이 신체 압수수색도 했다고 하는데 이 신체 네. 압수수색이 정확히 뭔지 이걸 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요? 그 이유는 모발 채취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약 성분 투약 혐의가 있는지를 과학적으로 이제 검증하기 위한 건데 네.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많이 나눕니다만 소변 검사를 이제 통한 간이 검사가 있고 네. 주로 모발 채취를 통한 정밀 감식이 있는데요. 지금 일단은 음성으로 나왔다고 해요. 네. 간이 시약 검사에서는. 그래서 현재로 한 일주일에서 열흘 상간에는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확인이 된 사안인데 네. 보다 좀 이전의 마약을 혹시 투약했거나 장기적으로 투약을 한 경우에는 모발은 한 1년까지도 이제 마약이 검출된다고 합니다. 다만 이게 국과수에 넘어가서 정밀 감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약 3주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3주 정도 후에는 박유천 씨의 모발을 통한 이 마약이 양성인지 음성인지 이 부분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경찰 영장 신청 단계에서는 뭐 체포영장까지도 신청을 했었다는 건데 그렇다면 경찰이 어느 정도 정황 증거 이런 것을 포착한 건가요? 네, 이 사건 자체가 황하나 씨의 일방적인 주장에서부터 출발을 한 것이죠. 한데 이제 황하나 씨가 박유천과 함께 마약을 투약하거나 아니면 강요받았던 시점에 대해서 진술을 했을 테고 이 시점에 대해서 경찰에서 특정을 해서 이 박유천의
통신 기록을 이제 들춰봤겠죠. 예. 한데 이제 일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황하나 씨의 진술에 대해서, 그러니까 박유천이 황하나 씨 집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그 근거가 마련이 되었기 때문에 네. 이런 이제 조금 그 증거 포착, 간접적인 증거 포착인 형태인 것이지 마약을 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황하나 듭니다. 씨의 주장에 그래도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말씀이십니다. 이번 경찰의 압수수색은 박유천 씨가 기자회견을 연 지 불과 엿새 만에 이루어졌는데요. 당시 마약 투약 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결백을 주장했었죠. 발언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정신과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게 되었고 처방된 수면제로 겨우 잠들고 그렇게 하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결코 마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약을 한 적도 없고 권유한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저는 다시 연기를 하고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채찍질을 하면서 고통스러운 고통을 견디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그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마약을 생각하거나 복용했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네, 박유천 씨 내일 오전에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는다고 네. 하는데 황하나 씨와 지금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경찰이 누구 말이 맞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도저히 둘의 말이 맞아지지 않으면 대질신문의 가능성까지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오전에 압수수색을 한 거고요. 한 박스 분량의 증거품들을 오늘 이제 분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내일 오전 10시에 경찰은 소환을 통보했다고 하니까 만약에 이제 본인이 이제 시일을 미루지 않는다면 내일 출석을 할 텐데요. 네. 일단 모든 조사에 응하겠다는 이야기는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럼 내일 신문을 받겠죠. 그러면 이제 우선은 증거품과 더불어서 황하나 씨가 주장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 겁니다. 네. 이미 결별 후에도 황하나 씨 집을 드나들었다라는 점은 CCTV를 통해서 경찰이 확인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까 이 김 기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통신 기록을 확인을 해서 황하나 씨가 이야기한 그날 그 시간에 함께 있었다라는 게 위치 추적으로 확인이 됐다면 왜 같이 있었는지, 무엇을 했는지를 이야기할 텐데 아까 박유천 씨 이야기를 육성으로 들었습니다만 저 외의 이야기가 황하나 씨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어요. 네. 협박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하지만 자신이 힘들 때 곁을 지켜주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인간적인 마음으로 사실은 나쁜 행위를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뭔가 좀 위로와 조언을 주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본인의 취지를 이야기를 해요. 이런 취지라면 왜 황하나 씨 집을 이제 가게 됐는지 거기서 협박을 받았다면 어떠한 협박을 받았는지 그것들을 다 진술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경찰의 입장에서는 이미 황하나의 진술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박유천 씨의 진술을 맞춰보게 되겠죠. 네. 그리고 더 진위에 가까운 문제를 판단하게 될 것이고 풀리지 않는 퍼즐은 대질신문을 통해서 경찰은 판단을 해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일단 오늘 마약류 간이 검사에서 음성 결과 나왔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간이 검사니까 이게 뭐 투약 100% 투약 여부를 배제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선까지 확인이 되는 건가요? 10일에서 14일 정도 경과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반응 부분에서 지금 이제 박유천과 같은 게 음성이 나왔잖아요. 하니까 이제 14일 이내에는 이 마약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돼 있고 2주간은 안 했다. 하지만 이제 가장 이제 모발가 같은 경우에는 약 한 1년 이상까지도 살필 수가 있기 때문에 핵심은 바로 이제 이 부분인데 이제 이 결과가 곧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3주 후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 사안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기가 경찰 역시도 마찬가지이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당장 내일 오전 10시에 출석을 하는데 그 전에 어느 정도 압수물 분석이 끝나야 그걸 가지고 맞습니다. 이제 조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일단 압수한 한 박스 분량의 물건 중에서 제일 좀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은 이제 휴대전화 하나를 지금 입수를 했어요. 그럼 휴대전화 내에 통신 기록들을 볼 테고 제가 보기엔 요즘 버닝썬 사태 이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주로 메신저에서 황하나 씨 내지는 지인들과 황하나 씨를 아는 지인들과 그게 개인 대화방이든 단체 대화방이든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가 쭉 나올 거예요.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삭제돼 있다면 약간 수상한 정황이 더 짙어집니다. 그럼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내용을 이제 데이터를 복구해서 들여다보게 되겠죠. 또 하나는 신용카드가 있습니다. 신용카드도 오늘 압수물품에 들어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근에 이 박유천 씨의 거래 내역이라든가 동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마약 이야기가 나오면
이것을 누군가로부터 구입을 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책과 유통이 제일 중요한데 네, 그런 그렇다면 흔적이? 뭔가 거래 내역에 예. 혹시 포착될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경찰이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요런 이제 증거 자료가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밤 사이에 유의미한 뭐가 나올 수 있을지 이것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게 사건의 본질과 관련이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요즘 활동이 이제 뜸했기 때문인지 박유천 씨 자택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화제가 됐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 땅값까지 물어본 기자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건축비까지 확인한 또 기자들이 예. 있었는데 대략적으로 한 25억에서 27억 정도 나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실제적으로 박유천 같은 경우에는 뭐 어디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한강에 곧바로 내려다 보이는 이 한남대교 주변에 유명 주택단지에 살았거든요. 예. 그때 당시에는 더 비싼 곳에서 살았었는데 성추행, 성폭행 관련된 일이 있으면서 이제 그곳이 노출이 됐고 결국은 이 하남이라는 조용한 곳으로 이사 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나름대로 이제 무리를 빚고 나서 네. 이제 나름대로는 더 조용한 곳으로 이사를 그렇죠. 갔던 것 같고 주민들도 뭐 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한때 활발한 방송 활동을 하면서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누렸던 방송인 에이미 씨가 오늘 폭로한 내용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처방 없이 프로포폴과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한때 사회적 물의를 빚었었죠. 오늘 갑작스러운 폭로에 나섰는데 남성 연예인이 또 한 명이 지목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이미 씨는요, 이게 미국 시민권자고 그때 마약 무리가 있어서 추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고 지금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까 연예인 못지않은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본인은 연예인이었습니다. 연예 활동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그동안 마약을 혼자 굉장히 상습적으로 투약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굉장히 놀라운 폭로를 했어요. 자신이 마약을 할 때 항상 특정한 연예인 A씨, 남성 연예인 A씨가 함께 했다. 그러니까 나는 마약을 혼자 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우리나라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과 함께 했다라는 폭로를 하면서 이 A씨가 결국 이 에이미 씨의 마약 이야기가 거론이 되니까 자신은 좀 이제 빠지려고 하고 너 혼자 안고 가라. 이렇게 이제 굉장히 좀 애걸을 하면서 연락도 취해왔고 심지어는 에이미 씨를 통제하기 위해서 성폭행 모의까지 한 것을 나중에 자신이 알게 되고 놀랐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폭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또다시 박유천 씨가 지금 등장하기 전에 황하나 씨도 연예인 A씨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누구냐에 지금 관심이 쏠리면서 또 일파만파 마약 파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런저런 추측들이 나올 것 같은데 뭐 확인은 지금 뭐 연예계에서도 안 된 거죠? 아닙니다. 일단 어느 정도 이 좁혀졌나요? 지목을 한 연예인이 입장을 내놓긴 했는데요. 이 소속사 측에서는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 중이다 하면서 과거의 정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미 그때 당시에 조사까지 받았던 사안이다. 군 검찰에 의해서. 그리고 또 이제 에이미 씨가 거론했던 부분을 의해서 조사를 받았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이 해당 연예인이 강남 피부과, 그 다음에 또 신경정신과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그때 당시 마침 이제 군에 입대하면서 일반 검찰이 아닌 군 검찰로부터 이제 무혐의를 받았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허리 디스크와 원형 탈모 이런 부분을 해서 정상적인 처방을 받고 프로포폴을 맞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이제 군 검찰 같은 경우에는 작은 투약 횟수이기 때문에 의존성이나 아니면 또 이 중독성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다고 합니다. 네, 에이미 씨는 그러면 그때 사건 당시에는 왜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고 지금 이런 사실들을 폭로하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알게 됐지만 사실 자신을 압박하기 위해서 뭔가 굉장히 성범죄 모의까지도 있었다는 걸 알고 최근에 충격을 받았다는 것인데 그 당시에도 이 연예인과 친분이 있었는데 이 연예인이 자신의 상황을 고려해서 함께 마약을 했다는 말은 절대 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네가 안고 가라. 이게 흔히 이제 등장하는 이야기죠. 에이미 당신 혼자 안고 가라는 이제 종용을 했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본인은 이제 미국 시민권자니까 결국은 추방이 되는 상황이 됐지만 그 A 씨는 지금 우리나라 국적의 우리나라 연예인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활발한 연예 활동을 하다가 군복무를 마치고 다시 이제 복귀한 상황이란 말이죠. 지금 아마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져 있을 텐데 지금 결국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이 에이미 씨의 주장은 진실인가 거짓인가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연예인 A 씨의 앞으로의 또 활동이 지금 좌지우지 될 텐데요. 결국은 에이미 씨가 이것은 뭐 정말 연예인을 잡기 위해서 뒤늦은 폭로를
어떤 이유로든지 하는 것인지 거짓 주장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실인지인데 여기서 또 경찰 수사가 좀 난감합니다. 네. 에이미 씨는 국내로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에이미 씨의 폭로가 국내 연예계에 미칠 파장이 커 보이는데 네. 자, 어떻게 수사가 이루어질지 조금 이제 곤란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네. 약물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연예계 진실 공방을 들여다봤습니다. 일단 박유천 씨에 대한 내일 경찰 조사 이후 수사 흐름을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 김대호 대중문화 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스나이트 1분 뒤에 이어집니다. 오늘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올 봄 들어 가장 따뜻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22.6도, 경주는 26.6도까지 오르면서 6월 상순의 초여름 날씨를 보였는데요. 내일도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10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높겠고 낮 기온은 22도로 오늘과 비슷해서 무척 따뜻하겠습니다. 따뜻한 날씨 속에 대기는 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에는 일주일 만에 다시 건조경보가 내려졌고요. 서울을 비롯한 중부와 경북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산불 등 화재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쾌청한 오늘과 다르게 내일은 전국적으로 흐린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까지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비 소식이 있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도에 10에서 40mm, 남해안에 5에서 10mm입니다.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릴 것으로 보이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3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10도, 광주 12도, 대구 11도, 부산 13도로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 1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22도, 광주 21도, 부산 19도로 예상됩니다. 이후 내륙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마음 편히 쉴 수 있게 해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5년 전 그날 바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날의 진실을 지금도 알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묻겠습니다. 바다에 놓아버려야 했던 삶과 꿈과 그리고 남겨두고 간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서도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4월 16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포항 경기에서 키움이 삼성에 완승을 거뒀습니다. 만 19살의 선발 투수 안우진이 무실점으로 잘 던졌습니다. 서봉국 기자입니다. 최고 시속 150km 빠른 공을 앞세운 프로 2년차 안우진이 삼성 타자들을 잇따라 돌려세웁니다. 7이닝 동안 단 2안타, 삼진도 6개를 뽑아내며 2루 진루조차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안우진은 최근 2경기 13과 3분의 2이닝 무실점 행진을 이어가며 시즌 2승째를 챙겼습니다. 키움은 장영석의 홈런 등으로 4대 0으로 이겼습니다. 두산은 SK 선발 김광현이 내려간 7회 이후 SK 불펜을 상대로 6점을 뽑아 지난해 한국 시리즈 이후 첫 격투를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린드블럼은 6이닝을 2점으로 막아 시즌 3승을 기록했습니다. KT는 지난해 신인왕 강백호의 투런 홈런과 새 외국인 투수 쿠에바스의 호투를 앞세워 하나를 4대 2로 제압했습니다. 강백호는 4회 선제 2점 홈런을 포함해 3타점 활약을 펼쳤고 쿠에바스도 6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았습니다. 2년차보다는 2년 됐으니까 좀 더 적응도 되고 하니까 좋은 플레이 나오는 것 같고요. LG는 2대 2로 맞서던 연장 10일에 대량 득점에 성공해 4연승을 달리던 선두 NC를 꺾었습니다. 7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은 LG 윌스는 평균 자책점을 0.26까지 떨어뜨렸지만 팀이 동점을 허용해 또다시 승수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롯데는 힘겹게 6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300야드를 넘나드는 호쾌한 장타의 향연. 남자 프로골프 코리안 투어가 이번 주 대장정에 돌입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장타자들이 시원한 샷 대결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허재원 기자입니다.
올 시즌 남자 골프의 화두는 장타의 향연입니다. 역대 장타왕 6명이 모두 모여 샷 대결에 나섭니다. 코리안 투어를 대표하는 천하장사 김봉섭은 지난 2년 연속 장타왕을 차지했습니다. 2012년에 기록한 평균 309야드는 아직도 역대 평균 드라이브 최장거리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2007년부터 5년 연속 장타왕을 휩쓸었던 김대현도 군에서 제대해 특유의 장타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2년 공백기가 무색할 만큼 좋은 성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예비역의 돌풍이 될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2013년 평균 301야드로 장타왕에 오른 미남스타 김태훈을 비롯해 2014년 역대 처음으로 한국과 일본 투어에서 모두 장타왕을 차지한 허인회도 거리라면 자신 있습니다. 아군이 한 명 더 생겼기 때문에 뭔가 더 자신감이 생기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게 좋고 올해는 허인회다. 지난 시즌 모든 대회에서 예선을 통과하며 대상을 차지한 이형준은 정교한 샷을 앞세워 장타자들에 대항합니다. 박상현과 최진호 등 해외 무대로 진출한 스타들도 틈틈이 국내 무대에서 샷 대결에 나설 예정입니다. 총 17개 대회 총 상금 146억 원 규모로 진행되는 코리안 투어는 18일 DB손해보험 프로미 오픈으로 대장정에 막을 올립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어제 타이거 우즈가 14년 만에 마스터스에서 우승한 뒤 우주 효과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즈에게 훈장을 수여하겠다고 밝혔고 지난 10년간 고전하던 미국의 골프 산업도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김상혁 기자입니다. 타이거 우즈의 재기 드라마를 지켜본 세계 스포츠인들은 찬사를 쏟아냈습니다. I really know a little bit how hard he worked to be back, and yeah, I just have been very emotional yesterday. We've just got to look at the golf and look at what he's done. Tiger, you know, an amazing. Nobody give him a chance either. So it's great. 각계각층의 반응 중에서 가장 눈길을 끈 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메시지였습니다. 트럼프는 트위터에서 스포츠와 인생에서 믿을 수 없는 성공과 재기를 보여준 타이거 우즈에게 대통령 자유훈장을 수여할 뜻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안보와 세계 평화에 업적을 남긴 이들에게 수여해온 대통령 자유훈장이 바닥을 딛고 재기한 골프 황제의 품에 안기게 됐습니다. 우주 부활의 골프 산업도 꿈틀대고 있습니다. 우주를 후원하는 나이키의 미디어 노출 효과는 2,200만 달러, 25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됐고 골프 장비 업체들의 월요일 주가도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미국에선 황제 우주가 없던 2016년 최대 규모의 골프용품 전문점이 파산했고 모두가 알만한 세계 양대 스포츠 상표 중 하나는 2017년 골프 사업을 아예 매각했습니다. 우주의 성추문과 관계없이 우주의 곁을 지켰던 다른 경쟁업체도 용품 판매를 중단할 정도로 우주의 공백은 컸습니다. 전문가들은 슈퍼스타 우주의 부활과 함께 골프대회 TV 시청률과 골프 장비 판매가 한동안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상을 이겨내고 부활한 인간 승리 드라마가 식어가던 골프 산업에 새 생명을 불어넣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 12위였던 우주의 세계 랭킹은 6위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우주가 세계 랭킹 톱10에 복귀한 건 4년 10개월 만입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메이저리그 텍사스의 추신수 선수가 올 시즌 첫 홈런을 치며 팀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추신수는 에인절스와 홈 경기에서 1번 지명타자로 출전해 1대4로 뒤진 3회 시즌 1호 홈런을 쏘아올리는 등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활약했습니다. 추신수의 시즌 타율은 3할 3푼 3리로 올랐고 텍사스는 12대7로 역전승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전국심판협의회가 축구회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심판 조직의 통합을 주장했습니다. 전국심판협의회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선거 공약이었던 심판통합위원회 설치가 프로축구연맹의 반대로 7년째 답보 상태에 있다며 공약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프로축구연맹 심판위원회가 그제 치러진 서울과 강원 경기에서 서울 패시치의 득점이 오심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프로연맹 심판위원회는
서울과 강원의 K리그1 7라운드 경기 전반 23분에 나온 페시치의 득점 상황은 오프사이드였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축구에서 흥분한 선수가 공으로 광고판을 마치려다 그만 애꿎은 팬을 명중시켰습니다. 당연히 퇴장이겠죠. 스포츠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